1999년 여름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촌에 살던 당시 35살 오우치 이사시는 핵연료 재처리 회사 제시오 도카이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 공장은요, 스미토모 금속광산의 자회사로 말 그대로 핵연료 재처리,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녹인 후에 쓸모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으로 뽑아내는 재처리 통에 다시 연료를 얻는, 그걸 주로 도카이무라 지역의 일부 원자력 발전소에 고농도 산화 우라늄 핵연료를 제조,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뭔가 말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여기서 하는 일 또한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오우치 이사시와 같은 하위 직원들이 해야 하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원료를 몇 개의 용기에 반복해서 붓고 정해진 작업 절차에 따라 고농도의 핵연료 제품을 추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오우치 이사시는 근면하게 일했기 때문에 곧 그 일에 적응했습니다. 1999년 9월 30일 오전 10시경 오우치 이사시는 두 명의 선배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시노하라 마사토로 그는 아예 히사시와 같이 작업을 했고요. 또 다른 한 명 반장인 요코카와 유타카는 옆방에서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히사시와 마사토 두 사람은 초기 작업을 끝내어 순조로웠어요. 문제는 불순물 제거 작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제거 작업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 마사토가 스테인리스 양동이에 질산과 어느 정도 녹은 이산화 우라늄 분말을 양동이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그러니까 침전 탱크에 붓는데 이때 바로 탱크에 붓는 게 아닌 히사시가 그 탱크 위로에서 깔때기 하나를 들고 있어요. 히사시가 들고 있는 깔때기 위에다가 양동이 안에 있는 액체들을 붓는 거예요. 불순물이 걸러지면서 통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 작업 또한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복 작업이었어요. 6번째 양동이로 해서 깔때기로 걸러 침전 탱크 안에 액체를 부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7번째 침전 탱크에 용액을 붓는 그 순간 딸깍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침전 탱크 안에서 푸른빛이 번쩍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푸른빛에 오우치 이사시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그렇게 몇 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공장 전체에 삐삐삐삐 경고음이 방사선 측정기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 지릅니다. 빨리 도망쳐! 임계다! 다른 방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요코카와 유타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임계 사고란 임계 반응 조건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연쇄 핵 분열 반응입니다. 핵 분열 반응, 방사선이 그야말로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침전 탱크와 가장 가까이 있던 오우치 이사시는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주요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공장 안에서 경보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옆방에 있던 요코카와는 즉시 큰일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던 아름다운 푸른빛, 그거는요, 핵 분열 반응에서 발생한 방사선이 공기 중의 물질을 이온화시켜 만들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공장엔 원자로가 없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임계 상태 자체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임계 현상이 발생을 한 건지, 이 상황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인데 생각할 틈도 없이 요코카와는 막 작업대에서 내려온 두 사람을 끌고 필사적으로 옆방인 구역실로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이 방에 막 들어서자마자 오우치 이사시 바로 바닥에 의식 잃고 쓰러졌어요. 이때 방사선이 어느 정도였냐? 방사선 측정 장치가 이미 한계를 초과해가지고 수치를 표시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9월 30일 오전 11시 34분경 공장은 긴급 환자가 발생했다며 구조대원들에게 신고, 현장으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공장 측이 방사선이 퍼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구조대원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구조대원들 맨몸으로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이 때문에 소방관 3명이 피폭됐어요. 출동한 지 10분이나 지나가지고 방사능 사고임을인지 그때서야 어쨌든 연이어 경찰서와 지역 병원에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도카이무라에 위치한 해당 공장에서 임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쇄 핵 분열 반응.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흘러나왔어요. 공장 주위에는 온통 주택들과 농경지였습니다. 초기 추산에 따르면 인근의 최소 600명 이상이 바로 방사선에 노출됐고 그 핵 방사선은 제일 가까이 있던 히사시와 마사토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심한 건 히사시였어요. 맨 처음 핵이 유출된 그 탱크, 그 침전 탱크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히사시였거든요. 거리는 65cm에 불과했습니다. 마사토는 빛이 날 때 바로 뒤로 제껴가지고 그 다음으로 침전 탱크에서 약 1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반면 단장 요코카와는 얇은 벽으로 차단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이후에 세 사람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의 양과 범위를 단시간 내에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장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가 봉쇄됐고 반경 350m 이내의 주민들 모두 대피시켰어요. 10km 이내의 주민들에게는 모두 방송을 통해 문과 창문을 꼭 닫고 외출을 금지하라고 안내가 전달됐습니다. 심지어 모든 TV에서도 집에 나오지 말고 머물라는 안내가 반복적으로 방송됐어요. 그러니까 도카이무라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방사능의 공포. 저는요, TV에서 방사능 무섭다, 어쩐다 그렇게 말만 들었지 오늘 사건을 준비하면서 와, 방사능이 진짜 무섭구나.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정말 그 무엇보다 공포감을 느끼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15분경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장에 도착해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난 거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라는데. 와, 그 이유는요, 말 그대로 얼탱이가 없습니다. 일본 기술청 규정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공장에서는 핵 연료를 제조할 때 정해진 절차가 있다고 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여튼 조사한 거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정석으로는 어떤 순서로 작업이 돼야 하냐. 첫 번째, 직원이 저농도의 우라늄 분말을 질산 용액에 붓고 그걸 용해 탱크에 넣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용해 탱크에서 생성된 우라늄 질산액을 이번에는 가느다란 저장 탱크로 옮겨요. 세 번째, 그 저장 탱크에서 다시 침전 탱크로 옮겨 고농도의 우라늄 산화물 연료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공장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 사건이 1999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약 4년 전인 1995년도부터 작업 시간을 좀 줄여야겠어. 쓸데없는 절차가 너무 많아.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저농도의 우라늄 분말을 질산 용액에 붓고 그 다음 용해 탱크에 넣는다. 요 부분을 생략해버립니다. 첫 번째 단계 생략. 용해 탱크? 그냥 스테인리스 양동이로 대체해. 작업자들은요, 오일 파우더와 질산액을 바로 양동이에 붓고 고르게 섞은 후에 저장 탱크에 직접 붓습니다. 다이렉트로. 절차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저장 탱크의 역할 덕분에 단기간 내에 우라늄이 한 곳에 쌓이지 않아 4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9월 29일 해당 공장은 더 빨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가동합니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완충 탱크, 저장 탱크 순서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첫 번째 용해조, 두 번째 저장조 다 패스, 바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질산 우라늄을 침전 탱크로. 앞서 두 과정을 없애버렸으니 시간이 더 단축되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두 사람은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전날 해당 침전 탱크에는 이미 26리터 농도 18.8%의 조제 질산 우라늄 용액이 부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두 사람은 그대로 거기에 7번째 용액을 부었죠. 그 탱크 안에 이미 16kg이 넘는 우라늄이 들어있었고 이는 규정치의 7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조제 질산 우라늄이 부어지면서 침전 탱크 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순식간에 연쇄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방사능이 막 방출되기 시작. 공장 전체가 마치 노출된 원자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후에 조사단은 직원들에게 방호복을 입고 2명씩 한 조로 각 조가 1분씩 작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아르곤 가스를 침전 탱크에 주입, 냉각수를 배출한 뒤에 풍소산을 투입해 연쇄 반응을 중단시켰죠. 마침내 10월 1일 아침 6시 30분경 임계 상태가 시작된 지 20시간 만에 공장의 수치와 여러가지 상태가 검출 한계 이하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에요. 오우치 히사시는 도쿄대학 병원으로 이송,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팀이 담당해 치료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히사시와 마사토 전혀 신체에 크게 이상이 없었어요. 의식도 또렷했고 이상이 있다면 히사시. 깔때기를 들고 있던 그의 오른쪽 팔이 가장 심하게 피폭돼 팔과 침샘이 빨갛게 부어오른 정도? 너무 멀쩡했다 보니 그들을 돌보던 간호사들은요, 곧 태어나겠다 했대요. 하지만 오우치 히사시의 상태는 하루 만에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대량의 방사선이 몸에 침투하면서 체내 염색체가 여러 조각으로 끊어지거나 다른 염색체와 서로 붙어버려 몸이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앞서 제가 침샘이 부어오른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침샘은 방사능에 매우 취약한데 방사능으로 인해 침샘이 파괴되면서 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오우치는 물론이고 마사토도 음식을 못 먹게 된 거예요. 결국 영양 공급을 멸균된 영양액을 몸 안에 위에 직접적으로 간을 연결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요, 이후에 비슷한 사고를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고자 의사들은 치료 전 과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요. 각 치료법에 따라 어떻게 몸이 반응하는지조차도 다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지 불과 6일 만에 오우치 히사시의 체내 백혈구 수치는 급격히 감소했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주치의는 오우치 히사시를 묵은 병실로 옮겨요. 동시에 오우치 히사시의 여동생을 찾아 백혈구 이식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이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오우치 히사시는 가족, 의료진들과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는 있었지만 간호사가 주사 같은 거, 링겔 같은 거 놓을 때 우리 의료용 테이프 많이 붙이잖아요. 이때 히사시의 링겔을 교체하려고 그의 몸에 붙은 의료용 테이프를 떼는데 어라? 피부가 같이 떼죠. 그렇게 피부가 떨어져 나가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새 피부 자라지 않습니다.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우치 히사시의 몸은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피부가 보호막을 잃어가지고 피부에서 진물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진물 나오는 곳에 거즈 같은 걸 올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즈를 뗄 때 미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의료용 테이프는 되게 약하잖아요. 그거 떼는데도 살이 같이 떼질 정도였으니까. 피부 보호막을 잃은 후 오우치 히사시는 온 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에 물까지 차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죠. 이때 그의 상태, 이미 외부와 의사소통이나 말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8일째가 됐을 때 의사들이 이식한 백혈구가 점차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의 체내 백혈구 수치가 점차 정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몸으로 어느 정도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온 거예요. 와,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네. 의사들은요, 이때 치료에 한 줄기 빚을 받습니다. 하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오우치 히사시의 몸에 이식된 혈액세포가 다시 한번 변이를 일으키더니 결론은 정상적이었던 염색체들까지 다 손상돼요. 의사들은 방사선이 그의 몸속 물질을 변화시켜 오우치 히사시를 하나의 방사선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사선 인간. 그냥 오우치 히사시의 몸이 하나의 그냥 방사능 전체가 되고 있어. 골수 이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강한 면역 체계 형성되지 못해요. 치료 27일째가 됐을 때 오우치 히사시는 갑자기 막 설사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장의 점막이 점차 벗겨지면서 그 병세는 더더더 심해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료용 테이프에도 살갗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설사를 하면서도 막 그 엉덩이 피부까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설사하면 닦아야 되잖아요. 닦는데도 피부가 다 벗겨지면서 그 고통이 말도 못해.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사람 몸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시험관에서 인체 피부를 배양해 오우치 히사시에게 피부 이식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인공 피부 자체가 상처에 붙질 않아. 백혈구 이식을 성공한 이후로 뭘 해도, 무슨 치료를 해도, 무슨 수술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몸이 안 받아줘. 이 시점에서 의료진 전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치료 29일째 심한 출혈로 인해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온 몸에 혈액을 공급하면서 그의 심장은 강하게 빨리 뛰었어요. 당연히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 극심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심장이 멈춥니다. 놀래서 의료진들 바로 응급조치 하거든요. 다행히도 다시 뛰어요. 하지만 이때 이 심정지로 인해 오우치 히사시의 여러 장기가 더 심각하게 손상이 돼버린 거예요. 상태가 더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계와 약물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냥 의식 없는 몸, 육체만 남아있는 병원에서 기계로 숨만 쉬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치료 한 달을 넘겼을 때 아예 전신을 붕대와 거즈로 싸매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했고, 제가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좀 놀란 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대요. 안 감겨지는 거죠.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는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까지. 실제로 그의 눈에서 피까지 흘러나왔다고 해요. 몸에 수분기도 전혀 없으니까 눈도 노랗게 말라가지고 저게 사람 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고. 사람은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눈을 주기적으로 깜빡이는 방식으로 시력을 유지하는데 눈을 감을 수 없게 된 데다 눈에서 피까지 나오니 사실상 실명 또한 확정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의료진은 매일 수시간씩 그의 이미 괴사한 몸을 돌보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체액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몸이 침대 시트에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팔, 다리를 화면처럼 다 위로 묶어가지고 올려놔야 했어요. 그렇게 65일째 되는 날 히사시의 혈액에서 다시 이상이 발견됩니다. 면역세포들이 아메바처럼 퍼져나가면서 체내에 침입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공격하던 것이 변이 돼 이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얼마 남지 않았던 백혈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사들은 반복적으로 수혈했고 약물을 이용해 혈액을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치료 81일째 이때 주치의와 히사시의 가족들은 만약 히사시의 심장이 다시 멈춘다면 그냥 그대로 보내주는 걸로, 다시 살리지 않는 걸로 만장일치 결정합니다. 이때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때 히사시는 심장만이 뛰고 있을 뿐 이미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냥 깡통, 육체에 불과했어요. 히사시가 입원해 있는 그동안 그의 아내와 아이는 매일매일 종이약을 접으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곰 10,000마리의 종이약을 다 접을 참이었지만 바람과는 달리 1999년 12월 21일 새벽 11시 21분경 피폭된 지 83일째가 되는 날 그는 숨을 거뒀어요. 또 다른 대량의 핵 방사선에 노출된 마사토, 그 역시도 7개월 후에 사망한 것 같더라고요.
반장이었던 요코하마는 인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사람보다 조금 더 떨어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방사선 양은 두 사람보다 적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를 한 후에 12월 20일 퇴원했다고. 이번 사건은 인간의 의학이 핵 방사선의 위력 앞에선 무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망 이후 오우치 이사시와 시노하라 마사토의 시신은 이미 그 자체로 방사선 물질이 되어버린 탓에 콘크리트 몇 겹으로 된 석관에 두꺼운 납으로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매장이 됐다고 해요.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지고 약한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같이 뜯어져 재생이 안 돼. 몸 전체가 퉁퉁 뿌르면서 몸 전체의 살갗이 다 벗겨지면서 몸 전체에서 진물이 계속 나. 그러다가 설사까지. 설사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계속 나오는 거였대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십이지장과 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설사에서 하열로. 우리 공포영화나 잔인한 영화 보면 가끔씩 그 살인마들이나 뭐 괴물이 사람의 살갗만 이렇게 벗기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묘사돼서 나올 때 있잖아요. 이때 히사시의 상태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온 몸에 살갗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빨갛잖아요. 이렇게 상처 나거나 살갗이 벗겨지면 몸 전체가 빨갛게 그렇게 된 거예요. 눈에서는 막 피눈물이 계속 나고 밑에는 설사에다가 하열까지. 몸에서 땀이나 침은 또 전혀 안 나오고 진물만 계속 나오고 심장은 또 비정상 쪽으로 또 뛰기 시작하고. 의료진들이 하나하나 계속 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내 몸의 장기가 천천히 하나하나 썩어갑니다. 그 고통이 열심히 시키는 대로 그냥 일했을 뿐인데 그 대가가 너무 참혹하죠. 솔직히 우리 일개 직원들이 마음대로 순서 빼먹고 이렇게 하자 해서 했겠습니까? 다 위에서 시키니까 한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 피해를 이 사람들이 다 지게 된 거잖아. 사람들 모두 이 공장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져라! 결국 2003년 3월 3일 해당 공장은 관리 부실과 산업안전 및 보건법 위반으로 100만엔의 벌금을 선고받는데 이게 하나로 96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생존한 반장 요코카와를 포함한 6명의 직원은 직무유기로 인한 사망 책임으로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공장 또한 2003년도에 운영을 중단했으며 공장 내에서는 전환 업무와 사고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마도 푸른빛이 번쩍이는 그 순간 히사시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재, 생명체의 핵심이 완전히 산산이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치료 과정 내내 히사시는 계속해서 의식을 잃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피부가 벗겨지고 썩어가며 체액이 흘러나와 자신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고도 생각했겠죠. 실제 히사시가 정신을 잃기 마지막 전에 의료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발 그만해달라고. 나 치료고 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마지막 순간 히사시의 아내가 의사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쩌면 제 생각이 조금 비관적일지도 모르지만 인류가 아직 핵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 이런 사고는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핵 에너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길 바래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불행한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의료 부분에서 제 남편이 바친 생명이 제발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